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 대출 빚을 갚는데 도움이 됩니다. 보통아바나 항해 정박하는 갈레온 선, 위험이 가득 도살인 스페인 함대의 항로들과 선단 전투함 그리고 전 스페인 선박이 이 항로를 따라 스페인으로 항해한다. 이것은 16세기 옛 지도에 적혀 있는 글이다. 이 배들은 쿠바를 출발 키웨스트까지 접근했다가 다시 북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항해했는데 이 항로는 대충 오늘날 버뮤다 삼각해역의 서쪽 편에 해당했다. 시벤처호의 뜻하지 않은 버뮤다 상륙으로 이 마의 해역이 또 다시 세상에 알려질 또 한 번의 좋은 기회를 얻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벤처호의 경우에 불과했다. 이 역만리 머나먼 바다의 폭풍과 파도를 무릅쓰고 항해한 태반의 선박은 열대 특유의 환희보다는 고난과 뜻하지 않은 재난을 겪기가 일쑤였다. 따라서 아무리 무식하고 미신을 좋아하는 사람들 조차 이 같은 고난과 재난이 마귀나 귀신이라고 많은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스페인을 욕심 많고 탐욕스런 마귀여 안방에 죽치고 앉아 기회만 오길 기다리다 상처받은 자만을 달래던 다른 나라 국민이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귀신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1400년대 말기 크리스토퍼 컬럼버스의 서인도제도 발견으로 스페인에게 신대륙으로 진출의 문이 열린 것과 스페인 국내에서 다대한 군사적 승리를 거둔 것과는 동시의 일이었다. 페르디난드와 이사벨라의 치세로 골치 아픈 무어인들은 스페인 원국군에 의해 스페인 반도에서 모조리 추방되었다. 스페인은 이로써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국민을 단합시키고 국력을 배양하는데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오랜 동안의 전쟁으로 고갈된 국고를 채우는데 신대륙 이상으로 풍부한 자원을 갖춘 곳은 다른 곳에선 찾을 수 없었다. 스페인은 이런 이유로 유럽에서 가장 막강한 육군과 해군을 육성하려 전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컬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및 서인도제도 발견이 시도된 게 분명하다. 스페인은 장차 세력 범위가 더욱 팽창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목표는 곧 성취되었다. 컬럼버스가 마지막 항해를 한 지 꼭 15년 후 스페인의 페르난데스 데 코르도바가 멕시코해안에 상륙했다. 1년 후 그리잘바가 코르도바의 뒤를 이었으며 그 뒤 2년도 못 가 가장 끈질긴 정복자인 코르테스의 손에 의해 멕시코 정복이 완성되었다. 스페인은 이미 16세기 초에는 서인도 제도의 태반과 멕시코, 페루의 굳건한 발전을 다져놓았으며 이 발견을 헛되지 않도록 주의했다. 스페인은 이 먼 이국 땅에서 금과 은, 그리고 귀금속 등 눈부신 보석뿐만 아니라 노예, 노동력이라는 그에 못지않게 수지맞은 보물들도 발견했다. 중앙 아메리카의 아라와 긴디언들은 아주 온순하여 노예로 길들이기 아주 좋았기 때문에 스페인인들은 이들에게 지체업, 이 노예의 족쇄를 채웠다. 스페인의 노예 무역은 세월이 감에 따라 멕시코와 남미의 보물을 본국으로 실어 나르는 철강함대 다음가는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스페인이 신대륙에서 맹활약 중이라는 소문에 배가 아파 그대로 있을 수 없었으며 뒤늦게나마 이에 끼어들고 싶어 했다. 이리하여 카리브해에는 바야흐로 영국, 프랑스, 덴마크,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웨덴 등 각국 선박들이 짙푸른 파도를 헤치며 너도 나도 몰려들었다. 이들은 그러나 재물을 얻는 데만 골몰하여 여울목과 산호초에 숨겨져 있는 갖가지 위험과 태풍, 소용돌이 따위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리하여 여러 섬들이 차차로 잠식되어 갔다. 농장이 건설되고 집을 세우는가 하면 땅을 개간하고 가축을 기르고 곡물을 심었다. 그러나 생활사치품을 얻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다. 사람말, 무기 등을 실을 것도 넘치는 판의 편한 생활을 위한 필수품을 배에 싣는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카리브해 특유의 새로운 선박이 생겨났다. 그것은 이른바 밀무역선이었다. 위에 말한 이유로 이 새로운 이주민 집단은 대단한 환영을 받았으며 이들 무역업자들의 은신처가 집단 농장 못지않게 많아졌다. 카리브해의 각종 만이나 산호초마다 이들이 거래를 하고
식수를 얻거나 배를 수리하기 위해 모이지 않는 곳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 같은 관습에서 수세기에 걸쳐 카리브해의 풍미한 더욱 우악스런 관습 해적 행위가 발전하였다. 당시 해적 행위가 성공하자면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했다. 첫째, 약탈에 먹을 만한 배가 많이 지나다녀야 하고, 둘째, 지리적으로 해안선을 따라 수많은 많이 구비된 장소가 필요했으며, 마지막으로 약탈물을 팔 수 있는 안전하고 확실한 작물 시장이 있어야 했다. 서인도 제도는 이 모든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서 해적 행위가 수세기 동안 크게 성공했다. 그러나 이 해상의 불안당 집단들은 1700년대에는 이미 시략선이라는 합법적인 해적의 등장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특히 식민지 팽창과 상업 확대라는 두 가지 거창한 사업을 발판으로 웅비를 거듭하고 있던 영국은 해적의 약탈 행위를 막고 스페인 정복지와의 대결에도 대비할 수 있는 보호수단을 필요로 했다. 이리하여 시략선이 정부로부터 군함으로서 활동하라는 간절한 부탁을 받고, 적선과 적의 식민지를 다다익선로 납포 약탈해도 좋다는 허가가 주어졌다. 스페인은 이래서 보호수단으로 더 크고 더 빠른 갈레온선을 건조호송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강력한 스페인 함대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시략선의 기습변덕스런 폭풍의 변화무쌍하게 뒤틀려대는 조류와 조류 등을 경계하느라 눈알을 번득이며 대서양을 횡단해갔다. 이 스페인 함대의 항해 방식은 체계적이었다. 스페인 선단은 일단 신세계에 도착하면 일부는 남미로 떠나고 일부는 멕시코로 향한다. 남미로 간 배는 각종 보물과 노예를 배 꼭대기까지 가득 실은 후 파나마 지역에 집결한 후 신세계에서 스페인의 가장 중요한 항구인 하바나로 함께 떠난다. 이 선단은 하바나 항에서 멕시코로부터 금과 은을 싣고 오는 제2의 선단과 합류. 긴밀한 선대를 편성하여 본국 귀향길에 오른다. 이 선단은 폭이 좁은 플로리다 해협과 바하마 해협을 통과해서 카요 후에 소를 거쳐 멕시코만류를 타고 북행 버뮤다를 지나 캐롤라이나의 하테라스라는 곳으로 행하는 항로를 택했다. 버뮤다 삼각해역의 서쪽 경계선을 따라서 스페인 무역으로서는 생명선이나 다름없었으나 이는 또 일부 선원과 선박에게는 사망선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스페인 선장들은 이처럼 위험이 잔뜩 도사린 항로를 헤쳐가기에 온 힘을 쏟았으나 역부족인 경우가 허다했다. 갈레온선은 특히 중심이 불안정하게 건조되어 항해력이 시원치 못했다. 따라서 폭풍우를 정면에서 만나거나 위험한 와류에 휘말리면 굴떡 뒤집혀져 돌을 잔뜩 실은 종이배처럼 곧장 가라앉아버리기 일쑤였다. 전 선단이 풍지박산, 깡그리 침몰해버린 경우도 많았다. 16세기에는 7척의 보물선이 이렇게 해서 가라앉았으며 17세기에 들어서는 3척의 배가 이들을 따라 카리브해의 푸른 해역에 수장되었다. 또한 이 중 일부 선박은 오늘날까지도 알아낼래야 알아낼 수 없는 신비한 곳으로 자취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침몰한 곳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한 예로 1750년 가을 보물을 가득 싣고 귀국하던 한 스페인 선단을 들 수 있다. 이 선단은 당시 그해 신세계의 스페인 송령에서 긁어모은 귀금속 보석을 가득 실은 5척의 갈레온선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5척은 관례대로 하바나에서 합류했다. 보닐라 선장은 뇌스트라 세뇨라 데 과다루페라는 갑판을 높이 세워 당당하게 보이는 기함을 지휘하며 선단을 기세 좋게 바다로 몰고 갔다. 갈레온선들은 세찬 맞바람에 돛을 한껏 부풀리고 플로리다 해협과 바하마 해협을 순조로이 빠져나가 멕시코만류를 타고 북으로 향했다. 선단이 하테라스라는 곳에 접근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대서양을 횡단하려고 다가가자 고요하던 바다가 검풀어지면서 요동하기 시작했고 하늘은 남빛으로 변해갔다. 보닐라 선장은 뒷갑판에 서서 이맛살을 잔뜩 찌푸렸다. 이곳은 특히 가을철이면 변덕이 심해 안심하고 지나다닐 수 없는 해역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선원들이 대서양 연안 중에도 가장 위험한 해역으로 무서워하고 있는 지점에 접근해 가고 있었다.
이 해역은 북쪽으로 가는역 멕시코 만류와 남진하는 북극 한류가 서로 충돌 폭풍을 하도 이는 날이면 그 영향으로 모래와 물보라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곳이었다. 거친 해류가 소용돌이 치는 그 곁으로는 영국령 캐롤라이나 해안에 외곽 방책 모양 늘어서 있었는데 그 섬에는 그들같이 폭풍우에 시달린 배들을 약탈, 밀무역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우악스런 패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닐라 선장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높이 세운 칼라 밑을 불안스레 만지작거렸다. 영국과 스페인 사이의 나익스 조약 조인으로 강화가 성립됐으나 양국 모두 이것이 안정된 평화라고 느끼고 있지 않았다. 그 원인의 태반이 스페인 때문이라는 사실은 보닐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양국이 서로 무기를 놓기로 약속한 날이 6주도 지나지 않아 한 스페인 선단이 수평선에 떠오르더니 곧장 캐롤라이나 해안으로 돌진했다. 이 선단은 순식간에 케이프 피어강을 거슬러 올라와 영국 이중이 무슨 영문인지도 제게 닿기도 전에 그들의 브런스위크 식민을 기습하여 주민을 학살하고 집을 불태우고 재물을 약탈한 뒤 배 하나 가득 찬 노예들을 비록 값진 물건을 몽땅 휩쓸고 유유히 사라졌다. 스페인 배들은 이것도 모자랐던지 걸핏하면 캐롤라이나 외곽섬에 침입하여 서로 돼지 등을 약탈해가는 못된 버릇을 계속 버리지 못했다. 보닐라 선장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난간에 몸을 기댔다. 손가락같이 좁다란 해변에 불안에 떠는 모래사장 위로 파도가 몰아치는 모습이 역력히 보였다. 그는 쌍안경을 들어 배 뒤편을 보다가 다시 정면을 향해 파도가 점점 거세지는 바다를 보았다. 그는 부관을 불렀다. 그 젊은 부관은 맞바람을 피하기 위해 허리를 구부정한 자세로 왔다. 보닐라 선장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무래도 바람이 심상치 않단 말이야. 내가 전에 동인도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도 시초가 이와 아주 흡사했거든. 그러니 배를 몰 수 있는 수면을 충분히 확보해 두도록 하고 명령했다. 선장님 알았습니다. 날씨가 험상궂은 것이 머지않아 강풍이 불어올 것 같은데요. 과연 그들 말대로 그날 밤 8시에는 태풍이 본격적으로 불었다. 이 같은 결과가 올지 모른다. 고 미리 예상하고 있던 보닐라 선장은 풍향이 돌발적으로 바뀔 것에 대비 날이 넓은 도끼를 든 목수를 주 돛대 옆에 대기시켜 놓았다. 그는 경험으로 사태가 위급해져 돛대를 잘라야 할 바로 그때 도끼를 못 찾아 쩔쩔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배가 나무마다 삐걱대며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보닐라 선장은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으며 선원들은 선장의 말에 부지런히 움직였다. 불운한 과달루페오는 끈질기게 버텨보려 했으나 시련은 너무 벅찼다. 배가 위로 솟구쳐 산같은 파도가 갑판에서 밀려나 가다가도 다음 순간 재차 휘몰아쳤다. 튼튼하던 돛도 이 돛을 활대에 붙들어 매주던 가스켓에서 찢어져 나갔다. 나무로 단단히 건조된 선체도 바구니 모양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며 파도에 강타당해 산산조각이 날 지경이 되었다. 보닐라 선장은 완력 센 조타수가 4명씩이나 달려들어 명맥이 다해가는 이갈레온선을 조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는 타륜에 자기 몸을 묻고 부하 선원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마드레 미아야, 바람의 힘이 얼마나 센가 보란 말이다. 그 아래에서는 부관이 선원들과 함께 열심히 펌프로 물을 퍼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윽고 펌프가 한 대 막혀버리자 선창 안에 물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젊은 부관은 간신히 갑판까지 나가보았다. 참으로 간담이 서늘한 광경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요동치는 파도만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다. 바람이 우르렁대는 소리는 천둥을 무색해 했으며 그 사이사이 번개 같은 것이 치곤 했는데 그것은 그가 일찍이 보지 못하던 광경이었다. 배에는 물이 많이 차고 있었으나 그래도 파도가 칠 때마다 배전이 흔들려 삐걱대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있는 힘을 다하고 있었다. 부관은 천신만고 끝에 갑판에 몸을 묶고 바람을 피하고 있는 선장 옆으로 접근 자신도 함께 몸을 묶었다. 그는 보닐라 선장에게 활대를 내리도록 하십시오. 배에 물이 많이 차고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선장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갈색 얼굴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휙 스쳐 지나갔다. 오, 안 돼. 그랬다가는 대만 잃고 만다. 게다가 그걸 내린 데짜 배가 별로 편해질 것도 없지. 그보다는 주 돛대를 무사히 꺾어 버렸으면 좋겠는데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바로 그 순간 갑판 밑에 있던 한 선원이 겁먹은 얼굴을 물에 씻기며 그들 쪽으로 다가와서 물이 자꾸 들어와 더 이상 펌프질을 할 수가 없는데요. 부관은 선장을 향해 물었다. 선장님 잘라 버릴까요? 속히 그래주게나. 이 말이 떨어지자 젊은 부관과 선원은 폭풍과 파도가 밀리는 갑판을 간신히 헤치고 나가 목수들에게 우악스럽게 신호했다. 이 목수들은 곧 허리를 굽혀 도끼로 달아맨 사슬을 끊어버리는 순간 청난 파도가 이들을 덮쳐 갑판 위에 남아있는 것을 깡그리 쓸어가 버렸다. 이 바람에 주 돛대가 굉음 소리와 함께 부러져 배전으로 떨어졌다. 배는 이 충격으로 위로 솟아하면 떡 뒤집힐 뻔했으나 천천히 자세를 바로 잡아갔다. 하느님 맙소사.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한 것을 깨달은 보닐라 선장은 입속으로 이 말을 되뇌었다. 바람은 차츰 잦아들고 폭풍우도 가라앉았다. 동이 트자 선원들은 감사의 성호를 그었다. 과달루페오는 태풍을 이기고 살아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상처를 입은 이 배는 순풍을 타고 지친 몸을 절룩거리며 오크라코크강 어귀로 들어왔다.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처지가 못 되기도 했으나 보닐라 선장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 용감한 배는 그들에게 우호적이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육지임에는 틀림없는 이해 안에 정박하기로 했다. 100만 금에 달하는 화물을 같이 싣고 있던 것은 물론이었다. 보닐라 선장은 쌍안경을 들어 바다 위를 훑어보았으나 다른 네 척의 배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폭풍우가 일기 시작하던 바로 그 무렵 한 척의 배가 그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폭풍우와 집채 같은 파도 때문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의 그 순간 이 배를 본 적이 있었으나 남은 다른 세 척의 배는 태풍의 공격을 받은 후로는 통 볼 수가 없었다. 곧바로 안일이지만 보닐라 선장이 본 그 배도 캐롤라이나얀 섬에 사는 난파선. 약탈자들의 덕분으로 살아남아 일부 선원이 구조되어 노포크로 가서 싣고 있던 32톤의 보물과 함께 영국으로 건너갔다. 보닐라 선장과 부하 선원들은 캐롤라이나 식민지 총독인 존스톤으로부터 조심스러우면서도 정중한 대접을 받았다. 국제적으로 미묘한 상황이긴 했으나 양측은 결국 갈등을 이겨냈다. 보닐라 선장은 선상반란에서 지방관습과 차입법과의 골치 아픈 분쟁 등 온가지 일들로 불안하고 좀이 쑤셔 견딜 수 없었던 한 달간을 보낸 후석방되어 스페인으로 귀국했다. 그는 캐롤라이나 해변을 떠나기 앞서 그의 선단에 끼었던 다른 세척이 갈레온선에 관한 소문을 주워들으려 했으나 수소문할 길이 없었다. 마지막 배가 쿠리투크만과 톱세일만에 나타났다는 사실뿐 그 이후로는 통종적인 묘연했다. 스페인 배들에 실린 감나가는 보물의 행방을 누군가 알 수 있었다는 그것은 틀림없이 캐롤라이나 해안의 약탈자들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나 그 후 그들로부터 아무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다. 역사는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침몰되었는지 밝혀주는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 이러한 난파선을 발견, 구조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해역에서 그렇게 깜쪽같이 종적을 감추었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금은코코와 향료를 비롯 코치니일이라는 구하기 힘든 적색, 염료 같은 값비싼 재물이 캐롤라이나 해안 제방에서 흔히 내다보이는 해역에서 배와 함께 자취를 감춘 것이다. 섬 사람들은 이 지역을 이잡듯이 뒤졌으나 실종된 세 척의 갈레온 선의 종적은 도무지 찾을 길 없었다. 해안에 흘러온 시체도 전혀 없었으며 금전이나 은화는 물론 옷 조각 하나 나타나지 않았으며 향료나 코코아 한 통도 보이지 않았다. 이 세 척의 배는 돛대나 난간 끝에 나무 조각 또는 나무통 하나 남김없이 모두 끌고 사라진 것이다. 캐롤라이나 해안의 전문적인 난파선 약탈자들에게 이는 실로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였다. 난파선 약탈은 어려운 기술이었으며 이들은 또 이 어려운 기술을 세밀하게 다듬었다.
그러나 17, 50년 사라진 스페인 함대의 경우에는 이들 기술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었다. 이들은 마의 해역 한 구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 세 척의 갈레온선으로부터 보물은 고사하고 나무 조각 하나 건지지 못했다.